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FBG 사이드인 아웃입니다. 오늘 거품경제 3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잉적인 투자와 외화 사용으로 채무를 폭증시켜 놨고, 그리고 97년도에 자금 손실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회수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부채 상황에서 디포트를 맞이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97년 11월 21일에 IMF에게 구제금융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한 IMF는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그 여러 요구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이자 제한 폐지와 채권시장 완전 개방, 금융상품 투자, 기업 인수, 합병 자유화와 외국인 주식 투자 소유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IMF에게 구제금융을 받고 그들의 요구대로 실행한 결과는 10년 뒤인 2007년에 이자 제한법이 다시 여론과 국회 압박으로 부활해서 재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자 제한법은 IMF 사태 직전까지 있었던 법안인데요. 따라서 95년과 96년도에 연 24%에서 36%의 평균대를 유지했다면 폐지 이후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연 최소 188%에서 최대 234%까지 세 자릿수로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50% 초과하게 됩니다. 즉 외국인 지분이 50% 초과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식 지분으로 이루어진 경영권이 더 이상 대한민국 것이 아니라 결국 외국인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외국인 보유 시총액은 3월 15일 기준으로 523조 867억 원으로 코스피 24개, 코스닥 12개로 총 36개, 즉 외국인 지분 50% 초과된 기업입니다. 물론 작년 2015년 하반기에는 32개로 2017년 기준으로 약 4개 정도씩 급증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가 종목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31.88%로 2016년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순매순 행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 자본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회수하게 되면서 시세 차익이 생기고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기사로 나왔는데요. JP모건 자료에서 해외 투기 자본의 기업 의결권을 확보하여 경영에 개입한 사례는 662건으로 아시아에서는 106건, 한국은 24건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잠재적으로 경영권 위협을 지닌 해외 펀드는 21,328개로 지난 10년간 112.7%가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서 미국이 41.4%로 차지했고 영국이 7.6%로 차지했습니다. 자, 금융상품 투자가 자율화가 되면서 파생 상품이 이제 2003년에 3조 4,5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111.8조로 급증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2007년 한국투자증권의 ELS 상품으로 주로 삼성전자와 국민은행 주식을 기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발행인이었던 도이치은행이 만기간의 결정일에 국민은행의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서 여기에 투자한 30 투자자들이 30% 손실을 입게 되었고, 곧바로 도이치은행에 소송해서 2016년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행이겠지만, 하지만 제2의 사건과 제2의 사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최근 기사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17조나 던지면서 한국 채권 38조 원을 사재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채권을 한 67조 3,97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 만기 상환은 29조 8,770억 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채권의 보유 규모는 188조 9,680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독자적으로 금융 패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외국인들이 개입돼서 주변의 흐름에 맞춰서 패권을 맡겨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독자적으로 버티거나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7년 IMF까지 발생하였던 경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정책과
92년부터 시작된 3단계 금융 자율화와 개방 계획, 그리고 세계화 추진과 열풍에서 벌어진 해외 투자와 M&A로 대한민국의 기업과 금융들은 외화를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빌려준 채권자들의 비율에서는 일본이 40%, 유럽의 45%, 미국이 15%로 되었죠. 물론 대한민국 기업과 금융들이 주로 투자했던 데가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IT 산업과 중화학 공업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 여기에서 개인과 기업의 금융상품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97년도 들어서서 투자 지역의 대대적인 손실과 기업의 연쇄 부도로 수많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외환 부족이 해외 원래 폭로가 되었고, 또한 투자자의 한국에 투자된 외화 자금을 대량 회수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가 상태로 빠지게 된 거예요. 예, 결국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1997년 11월 3일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IMF 요구대로 한국이 많이 변화를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경제성장 제어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것인데, 국가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명령, 즉 5개년 개발 계획처럼 그런 식으로 다 하드를 했다면은 기업과 재벌은 외화를 사용하거나 벌어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외환 보유고를 가득 차게 했고, 그러면서도 국가와 정부에겐 경제 혜택을 주는 형태로, 즉 마치 give and take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군부 세력이 힘을 잃고 김영삼 정부라는 이 민주화 세력부터 외채 사용이 많이 급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도 외채 규모가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될 만큼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결국 불가하게 되니까 결국 디폴트 위기와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97년 외환위 사태는요, 결국 김영삼 정권의 경제적인 최대의 실수가 저는 아니었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90년대 거품경제 시기에서 X세대라는 집단 모방 테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 2000년대 이후에는 노장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남녀 혐오와 갈등이라는 이 집단 모방과 이 분야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은 X세대는 90년대에서 나이 20대에 해당하는 자들이 경제적 여유에서 대중매체에서 부각되는 문화적인 개성에 추구하여 스스로 독창적이거나 대다수가 선택한 흐름에 맞춰서 가꾸는 것에 적극적으로 집중했던 세대였다면은, 노장은 2002년 대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한 커뮤니티, 팬클럽 활동으로 IT에 적극적으로 적응된 많은 유권자가 지지하게 되고 젊은 층도 쉽게 동참하여 노무현 후보를 당선되게 만든 노사모,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남녀 혐오 갈등에서는 개념 없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예시로 선멸 기준을 다투거나 단순한 선멸관념을 잘못된 폭력으로 확산시켜서 문제없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대립하는 현상이죠. 이건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페미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고 꾸미는 것을 코르셋으로 착용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 설거지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연스레 연애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결국 향후에 결혼을 할 세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여자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그런 빅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러한 형식으로 거의 남녀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지금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로 다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심각하게 된다면은 현대판 계급제처럼 그러한 극단적인 편파 사회가 전 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 가지에서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자극받은 소수가 적극적인 활동으로 유혹하고 대다수가 소수의 생각에 포섭돼서 똑같이 활동하는 현상이라고 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집단 모방화가 되고 그런 것에 다 열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금융적으로는 노예가 됩니다. 자,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변화하는 시대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닌 주변에 맞는 관념에만 열풍하고 매달리는 결과는요, 제가 우선 상식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을 반드시 구매한다는 것과 보이는 열풍에 참가하는 것이었죠. 결국 이러한 두 가지에 미쳐버린 결과 GDP 대비 가계 비율에서 서서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때에 집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데 주변 관념에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이 투기하고 제어되고 그러면서도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그러면서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도 차감 열풍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에 부동산 사태 때도 빚을 냈던 것도 결국 차감 열풍에도 빚을 내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이 노무스에서도 급격하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었죠. 이에 관한 기사를 노무현 정부 시기에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국민은행 조사 결과 월급 150만원 계층 이하 계층이 56%가 주택상환에 쓰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대기업 부서의 28명 중에 21명은 빚을 지면서도 21명의 대다수가 주택 빚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특히 예시로 들자면은 빚을 1억 정도 들게 된다면은 한 달의 지가 6, 70만 원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80% 실패,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뉴스에서는 정부 통계 매년 100만 명이 창업해서 80만 명이 폐업하고, 또한 취업 인구에서 창업 비율이 한국인 28%로 전 영세 서비스업이 창업 비용 전체에서 40% 차지를 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창업에 진출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다음에 창업 시장에서 그런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결국 빚을 내고, 결국 이 빚이 제2금융권까지 빚을 또 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인 그런 뉴스 2014년 기사에서는 50대 자영업자의 빚이 평균 1억 1,07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8.5% 급증하였고, 지난해 부도지표에서는 50대가 약 50% 차지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자, 방 데우려다가 초과 3간 태우게 된 초이 노무스, 이러한 기사에서는요, 2014년에 7.23 대책으로 DTI, LTV 같은 이 규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율 영향에서는 이 실이사 대책 시작 이전에는 7.6%까지 되었다면, 시작된 2014년 3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13.9%나 급증하게 되었고, 따라서 2014년 3분기에는 1035조의 부채가 있었다면 2016년 6월에는 1257조로 약 200조 가량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것과 보이는 열풍에 참가해야 한다는 상식과 그 주변의 그런 조언과 관념으로 인해서 결국 빚의 노예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예. 굳이 빚을 내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말이죠. 자, 마지막인데, 저는 이 90년대를 IT 산업의 형성과 발전하는 시기로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미국보다 IT 패권에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미국도 그 IT 패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대만은 그 일본과 가까운 존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만은 반도체 기술이 미국이 동경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1990년대 거품 경제는요, 다른 관점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을 키우면서 한국의 저는 IT 산업에 집중적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우선 1992년에 변형했던 PC 산업에서 대만 기업이 전세계 PC 점유율이 메인보드 67%, 그래픽카드 36%, 마우스 70%, 노트북 85%로 거의 대만도 어마어마하게 PC 패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PC 수출에서는 88년 9.4억 달러에서 91년 7.2달러로 감소하였고, 그리고 92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이 감소하는 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IT 패권 악화 징조에서는 8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PC 기업이 43개에서 31개 정도가 폐업을 하며 11개 생존하였고, 또한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대립하는 아주 산업 분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대한민국은 IT 패권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대만보다 더 뛰어난 대한민국이 IT 패권을 가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당시에 산업 구성을 보시게 되면 대만은 여러 중소기업의 협력과 대한민국은 대만 인프라에 의존해서 개발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이 만약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면은 대한민국의 IT 패권은요, 결국 대만이 가져가 있을 테고, 결국 대만이 일본과 협력해서 동아시아 패권 진출에 저는 악용되었을 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는 그런 반일 징조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 기관들과 협력해서 어떻게든 미국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기반해서 독자적인 IT 패권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대만 인프라에 의존해서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예측으로는요, 대만이 일본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기업의 기밀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뭐다?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 대만에 들어오거나 대만인을 초청한다면은 그 대만에 몰래 공작원을 투입해가지고 걔네들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대한민국 IT 패권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대만과 일본에 전자 패권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대륙 패권을 획득하는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대만인의 일본 사양을 2010년 기사를 보시게 되면 2010년 1월 주요 경제문화 대표처 조사에서는 친감이 일본인이 대만인에 관해서는 74%, 대만인이 55%가 일본인을 친근하게 조사되었고, 그리고 1958년에 그 중국의 군사 위협에서는 일본이 백군이라는 군사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95년과 96년에서는 97년 미일 방해 협력에 대만을 공식적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만이 일본에게서 외교적인 지원과 협력을 많이 받아내었었습니다. 예. 특히 일본은 이 두 차례의 중국의 위협에서 대만에게 백군 이름의 군사력도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국제적인 방해 협력에서 포함을 시켜서 결국 대만이 안전하게 IT 패권을 형성하게끔 만들어 내줬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그 오래전에 1952년 일화평화 조약과 1949년 아동신념협회와 그리고 2018년 3월에 일화관계 의원 간담회를 발족해서 대리 공식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만큼 이 정도로 나면 대만과 일본은 거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00년대에 대만 우수 철도 계획에 일본 기업 연합에 참여하였고, 대만이 2011년 일본 대지진에 200원 이상의 지원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대만인이 오래전부터 일본인을 사랑해 왔었다는 것을 전 이 기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미국이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기네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했던 일본의 반도체와 그리고 전자부품을 개발하고 윗다 생각하는 대만의 중소기업의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의 반도체의 생산의 패권을 다 파괴시키고 대만을 미국의 인텔, AMD의 램이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그 자체를 개발하기 위한 하청업체로 뒀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대만과 일본을 금융적으로나 위기를 가해가지고 해체시킬 수 있게끔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IT 산업에서 대만과 일본 경쟁 vs 대한민국 체제로 지속적인 경쟁을 통한 기술 성장을 확보하면서 대의 기반 아시아 경제 연합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국을 저는 지금까지도 키워오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대만은 굉장히 힘이 세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일본과 협력하려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 80년대와 90년대와 그리고 지금의 2020년대는 비슷한 점은 바로 대변혁의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공통점은 IT 패권을 기반하면서도 점차 한 단계 한 단계씩을 뛰어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 80, 90년대에는 대만과 일본의 전자부품 연합은 IT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봐도 판단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일본이 많은 피해를 많이 보긴 했어도 대만이 지금까지 성장을 했었던 게 그게 바로 90년대의 대변혁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의 우주 개발과 그리고 4차 산업과 메타버스 지금보다 더 필요한 반도체 필요 패권에서는 대만이 지금까지 일본과 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끊지 않는다면 2020년대에는 대만과 일본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3탄의 끝으로 거품경제 시리즈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후원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